또 다른 이유로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연구도 있다. 치치 요시노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쓰나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日本のこの辺り次ここで起きると予想されていますけれども、このレンズのちょうど反対側、韓国のカゴンドの北の方ですね、トンヘ市から北、ソクチョヤンヤン、この辺りが次の地震では一番津波の被害が大きくなるだろうと予想しております。 치치 요시노부 교수는 홋카이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동해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은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고 한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오래된 증거를 찾았다. 강원도 평해등 크군 바닷물이 평육 워다 바닷물이 하루에 8번 1741년 기록된 강원도 지역의 해일 기록. 이 해일이 있기 전 일본의 홋카이도의 오시마에서 지진이 있었다. 1741년과 같은 사례는 후대에서도 계속 찾을 수 있다. 1940년 시아코탄 반도에서 해일이 일어난 직후 우리나라 삼척, 울진, 울릉도에서 해일이 일어났다. 1983년 아키타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 강원도 삼척에서 해일이 일어났다. これは実際にトンヘの真ん中に大和堆という浅いところがあります。で、日本の北海道あるいは東北地方で地震が起きますと、これがレンズの役目をして、このエネルギーが韓国のカゴンドの海岸でフォーカス焦点を結びます。そこで津波が高くなることがあります。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진파가 동해를 통해 우리나라로 전해진다. 이때 동해에 있는 거대한 퇴적층이 지진파를 다시 튕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커져 해일까지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 지진학자들도 동해안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은 모두 5차례. 그중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2004년 지진도 동해안 지역이었다. 태평양판이 자꾸 동해를 유라시아판 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발생했던 단층들이 이제 거꾸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거꾸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단층이 됐던 게 옆단층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큰 지진들도 많이 나고 쓰나미를 동반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위치한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은 서로를 향해 밀어붙이고 있다. 그 힘에 의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들었고 현재 백두산 아래까지 파고들었다는 연구도 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쓰나미다. 해양에서 한쪽 땅덩어리가 다른 쪽 땅덩어리로 파고들어가는 역단층 운동이 일어날 경우 해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해에서 대형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반도의 지진 가능성은 우리 역사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강진으로 추정되는 지진들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 시대와도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저려와 같은 이제 국가에서 기록한 역사책에 지진에 관한 기록이 또 다수 나옵니다. 이때는 대략 한 1년에 0.4회 정도 기록이 나오는데 좀 더 삼국 시대보다는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진 기록이 가장 많은 것은 조선 시대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지진만 모두 1,900여 건이나 된다. 그 중에는 강진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지진 피해 기록도 있다.
이런 역사 속의 지진은 실제 어느 정도 세기였을까? 서울대 김재관 교수팀은 역사 기록 속의 지진의 규모를 밝히기 위해 당시 지진 피해를 그대로 재현하는 모의 실험을 했다. 그중 하나가 1936년 조선 총독부 보고서에 나온 상계사 지진이다. 김재관 교수팀은 상계사의 탑을 재현해 모형을 만든 후 인공 지진을 만들 수 있는 진동 시험대 위에 설치했다. 그 당시에 이제 피해 상황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탑 2가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진 추락한 그런 것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이제 그 기술이 잘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탑 2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재현을 한번 해가지고 지진 세기가 그 당시에 얼마가 됐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드디어 떨어진 탑2. 진동의 세기가 지진 규모 5.5 이상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지진의 피해도 재현했다. 조선시대 민가를 재현한 초가집. 규모 6.5에 이르자 완전히 주저앉았다. 기와집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것을 보면 한쪽 벽이 완전히 파손된 것을 볼 수 있다. 초가집과 기와집의 경우 파손이 시작되는 지진의 세기는 규모 5.6, 무너지는 것은 6.5 이상이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다고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규모 6.5 정도의 지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강진이다.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것은 미래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南海地震というのは100年に1回起きているんですが、次の南海地震は、一つ前の南海地震は1946年だったので、次は2040年頃、一つ前が小さかったんで縮まって、2030年から40年ぐらいに次の南海地震が来ると予想されているんですが、これが近づくにつれて、ストレスが日本の下あるいは韓国の下でたまりまして、で、内陸の直下型の地震の数が増えてくるだろうと予想されています。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도 활성단층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서울이나 수도권도 대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강진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 한국지진공학회는 서울 강남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를 추정하는 연구를 했다. 가상 지진 모델은 삼국사기에 나온 실제 지진 기록을 토대로 했다. 진앙지 남한산성 지진 규모 6.3의 지진 시뮬레이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지진으로 반 이상 부서지는 건물이 약 25에서 35%나 됐고, 그중 완전히 무너지는 건물도 5% 정도 됐다. 우리나라 전체 건물 그 수는 약 680만 동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0만 동이 이제 대상이고, 그 대상에서 빠진 한 500만 동 이상은 지진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 능력이 약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험 대상 지역 외에 전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제작진은 앞에 가상 지진과 같은 조건으로 모의 실험을 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건물 피해와 사상자 수를 예측하는 지진 시뮬레이션이었다. 집안의 가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가속도로 흔들렸을 때 그 건축물의 층수나
구조 형식을 고려해가지고 그 피해 함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함수에 따라서 건축물의 그 총 개수를 확률적으로 이제 적분을 해서 피해를 예측하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색깔로 표시되는데 파란색일수록 피해가 적고 붉은색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경기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 피해를 정확한 수치로 살펴보면 사상자만 2만 3천여 명에 이르고 반 이상 파손된 건물도 5천여 동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3층 이하의 건물들은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거의 돼 있지 않다. 1988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5층 이하의 건물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건물들이 지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내진 설계가 된 2층 집과 그렇지 않은 2층 집의 지진 피해를 비교해봐라. 지진 규모 7 정도에 이르자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기둥이 내진 설계가 안 됐으면은 건물의 기둥이 이제 상하에서 이렇게 분필이 부러지는 것처럼 똑똑 부러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이제 건물들이 막 포개진 것처럼 그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